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국감으로 계속해서 기자들 바쁜 한 주였어요. 네네. 근데 특히 어제는 대검찰청 그 국정감사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어요, 정상근 기자? 네, 뭐 다 보지는 못했고 네. 주요 장면들이 편집된 영상들을 좀 봤습니다. 네네. 알파고 기자는요? 이제 뉴스 클립들 많이 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후폭풍이 좀 꽤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감 장악한 이슈들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네. 특히 그 중에서 이 라임과 관련된 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집중을 한 이유가 애초에는 이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서 재판 과정에서 발언을 했고 네. 이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랬다가 그게 갑자기 주말을 지나고 나서는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 공개된 곳에는 검찰과 야당 쪽에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사이로 타겟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또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의 성향 이게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보도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버리면서 이제 언론들의 보도가 그야말로 좀 널을 뛰는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네. 일단 이전까지는 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좀 일관되게 이 김봉현 씨가 최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의 돈을 전달했다. 네. 이 법정 증언을 놓고 이제 보도를 이어 나갔었죠. 그래서 네. 이를 뭐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그 여권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죠. 네, 예. 여기까지는 뭐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를 했던 문제였고 이에 이제 강기정 수석을 비롯해서 여권에서 반발하고 나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김봉현 씨가 자신의 증언을 부인하고 또 검찰에게 로비한 정황 그리고 이 검찰로부터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갈 것을 요구받은 정황 등을 공개를 하니까 네. 이번에는 언론이 확 갈려버렸어요. 애초에는 처음에 그 어떤 증언했을 때 그리고 보도가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한 방향이었는데 네네. 다른 내용의 폭로가 나오니까 언론이 갈려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이 김봉현 씨의 주장에 비춰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김봉현 씨의 주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언론들이 있었고 예. 이 다른 쪽에서는 그 이번에는 이 김봉현 씨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김봉현 씨의 이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네. 그런 좀 보도들이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여야 의원들도 상당히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한쪽에서는 애초에 처음에 진술에 대해서 김봉현 저 사람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다가 다시 바뀌고 나니까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들도 다양하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사들을 봤을 때 제일 아쉬워하는 점이 뭐냐면 네. 형용사 쓰면 안 되거든요.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 예. 뭐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이면 뭘로 중돌이 돼서 거짓말로 판단이 되는지는 예를 들면 김봉현 씨의 뭐 발언이 진술과 뭐 중돌 어긋나는 네. 이렇게 뭐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상반된다거나 이런 이렇게 식으로 가야 가야지 저는 그러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자가 어떤 취재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제목부터 그렇게 쓰면 이 기사에서는 기자가 자기 생각만을 저한테 좀 약간 주워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읽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없어져요. 예. 형용사를 쓰지 말아야 된다. 예. 그거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네. 정상훈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좀 많은 피해자가 있고 또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를테면 좀 어떤 것들이 개입되었는지 밝히는 게 좀 핵심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 인물인 김봉현 씨의 주장은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근데 다만 그 김봉현 씨의 주장을 그 일방적으로 모두 이렇게 수용을 해서 그냥 독자들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이 그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네. 또 만약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긴급하고 다급해서 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면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임을 좀 주지시키고 좀 그를 전개해 나가거나 아니면 뭐 보도를 해 나가야 되는 좀 그런 것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진술이 확 바뀜에 따라서 그 언론들이 그냥 우르르 쓰러지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말을 한쪽에서는 너무 이제 신뢰를 하고 뭐 그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뒤집어 버리면은 그 언론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전혀 뭐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런 보도가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좀 보도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도대체 라임 옵티머스는 뭔 거야?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다가 여러 가지 변화들도 많았고 네네. 등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죠. 거기다가 정치권이 나왔다가 금융계 문제가 또 드러나기도 했다가 검찰 문제가 또 등장하고 하니까 이걸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기에는 또 시간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또 폭로가 나와서 이렇게 뒤바뀌거나 네.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이제 빨아들이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또 그 안에 나와는 많은 증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전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언론들이 철저하게 좀 검증하면서 좀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특히 진짜 이렇게 좀 그 사안이 어려운 이게 금융 문제라든지 하여튼 네. 뭐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그래서 좀 상당히 중요한 게 좀 언론이 어떤 입장에 서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완전히 규정돼 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뭐 이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그럴 같습니다. 땐 알파 기자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저는 일단은 편부터 가리지 말자. 표현부터 가리지 말자. 편. 편. 왜냐면 저는 이런 폭로를 계속 그 김봉영 씨의 편을 들고 이 폭로 위주로 간다면 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라는 그 계산부터 버려야 돼요. 그건 이제 일반 독자들이 아니면 그 뉴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기자는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기사들이 읽으면 그런 분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제 기사들이 읽으면 왠지 좀 약간 그 김봉현 씨의 이제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뭐 야요 이제 뭐 진보 보수 쪽에서도 기사들을 보면 네. 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배경이 그 기자들의 아니면 회사들의 적정 배경이 그 기사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국민이 네. 이제 진보든 보수든 여야든 이 사건이 뭔지를 궁금을 하는데 이제 애초부터는 그런 정치적인 사상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제 뭐 그제 계속해서 언론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제 갈등 대립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언론들이 다르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도 뭐 속보 그래서 밑에 자막으로 막 나와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른바 이제 뭐 갈등의 이제 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좀 일종의 이제 기법인데, 네. 근데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제 본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런 이제 양측 관계에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 문제의 좀 근원은 무엇인가 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쓰고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써서 그냥 갈등만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대립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결국 그 받아들이는 독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자기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언론의 지금 보도 행태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중계식으로 보도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돼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 지금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 이제 한쪽은 법무부 장관이고 한쪽은 이제 검찰총장인데 네. 이 둘 간에는 대립이 있다면 이거 단순히 엄마 아빠 싸움 아니고 그 시민 누구라든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중계 방식의 그런 그 보도를 어느 정도 이해가 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는 좀 약간 나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무슨 문제이다 보니까 중계식으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보도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여기서 이제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그 보도들의 질이 내용이 진짜 보도인지 아니면 그냥 파파라치 수준까지 떨어졌는지가 지금 네네.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약간 핵심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핵심을 비껴가고 오히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을 뽑아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그 이제 정확하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 대립이 있다면 그 대립이랑 관련된 뭔가 새로운 속보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는 누구 편을 들었더라 이런 말을 했더라면 이거는 좀 약간 파파라치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번이었나요? 그 추미애 장관 그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던 뻗치기라고 하나요? 네네. 사진 기자를 추미애 장관이 공개를 했었는데 SNS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기자협회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아파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유시스 기자의 사진을 뭐 본인이 찍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은 걸 전송 받았는지 이걸 SNS에 올리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내부는 사생활의 공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저렇게 개인 공간에 카메라를 들고 오가고 있어서 이 본인이 이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좀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사진기자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모두가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추 장관의 언론 대응 방식에 잘못이 있었다. 뭐 이 정도. 또 그리고 기자들도 지나친 취재를 반성해야 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알파고 기자. 선생님 저 이 부분을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그 불편한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태능이 좀 약간 살짝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좀 약간 사진 기자들 대기하고 뭐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한 거는 오늘 갑자기 있었던 일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연예인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다 고생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에 전제했었던 문제를 가지고 1차적인 피해자처럼 나오면 이거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기자분도 뭐 본인이 자기 의사로 거기 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시킬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정도의 파파라치 정도의 정치적 사건을 따라가는 건 좀 약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이 좀 약간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데 그럼 그동안 한 번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본인이 당했을 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정상훈 기자는요?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취재 방식도 어쨌든 이제 사생활의 영역은 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편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알파고 기자 얘기했듯이 뭐 연예인 분들의 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 추미애 장관이 뭐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얻은 뭐 작물인 것도 아니고 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지명 수배에 놓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이면 이제 공적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특히 또 얼마 전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파트로 또 어떤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 돌발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와치독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 1위로 유튜브가 꼽혔다. 이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좀 전해드렸었는데 유튜브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의 예능이 있대요. 여기 출연진에 대한 의혹 제기 또 유튜버들 간의 폭로전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 정상훈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이버레카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사이버레카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연락되는데 갑자기 견인차가 나타나잖아요. 레카 차량, 견인차, 사이버상에 이제 레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레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되는 뭐 건이나 뭐 이런데 이제 달려가서 이제 무분별한 주장을 하거나 이제 폭로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이버레카라고 요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정배우라는 유튜버가 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에 나오는 어떤 분이 뭐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성추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이 폭로 이후에 좀 스트레스를 받다가 좀 아이를 유산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이 사과를 한다면서 사과 영상을 또 찍어서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게 되잖아요. 또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옆에 이게 걸리니까 관계가 되는
있는 영상들이 많이 옆에 있을 때 건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이고 또 하나 그 주제가 같은 것이 좀 뜨겁다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가서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걸 좀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조회수만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오류도 많을 것이고 또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사실 가짜산 시즌 2예요. 네, 시즌 네. 1이 너무 대박 나다 보니까 시즌 2로 가자고 해서 좀 또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까지 불러서 제 친구도 갔고 네. 저도 갈 뻔했어요. 알파고도 여기 가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안 갔지만 가봤자 저는 뭐 몇 시간 만에 탈락이에요. 거기 예, 너무 예.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방송이 이제 시즌 1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온 그 성취감만 미쳐가지고 시즌 2는 조금 더 지나치게 하고 과도하게 훈련을 한다거나 예. 그러다 검증하는 보니까 것들이 이미 시청자들로부터 너무나 큰 비난하고 비평을 받았는데 네. 마침 그때 이제 제작진이나 아니면 거기는 출연진들의 사생활에 있어서 일부 문제들이 터졌는데 그거 이제 하나의 눈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온 거 뭐냐면 그 조직적으로 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국민하고 정치권하고 법조인들을 만드는 무슨 기관으로부터 더 감시를 받지 못하는 네. 예능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면 문제가 나오기 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끼리끼리 하고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거기랑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네요. 이거는 다시 한번 그 논리를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튜브 이용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영상 그렇죠.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여러 가지 검증 장치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신뢰하는 매체 1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환경인데 네. 정상환 기자는요. 근데 사실 이게 그거는 이제 사후 조치만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전에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검열이 되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조치는 이제 사후 조치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후 조치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뭐 범죄 행위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면 고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른바 이 사이버레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개인의 사생활을 좀 무분별하게 폭로를 하면서 또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명예훼손으로 이제 소송을 간다라고 해도 사실 그들이 얻어들이는 수익이 이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는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예, 상당히 관심 갖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 이제 중동에서는 이렇게 돼요. 완전히 유튜브를 차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사이트만 그 영상의 주소만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차단을 당하거든요. 그 말고는 지금 무슨 재개가 없어요. 뭐 수입과 관련해서는 뭐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뭐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지금 그것도 움직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안의 내용이라든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해 저도 보이는데.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10만 원짜리 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로 영상 올렸는데 맛있더라고요. 고생했어요. 예. 자, 화치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